네. 자, 지금부터 오늘 송도 해변에서 진행하는 홍준표의 좋은 세상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홍준표입니다. 네, 저희가 이 부산에 내려오기까지 참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매일매일 잠 못 자고 일하는 여기 스태프들이 있지만 한 그 사나흘 전쯤에 충동적으로 그럼 우리 남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라는 아이디어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대구 부산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급히 버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장소도 구하고 또 주민들 만나면 시민들 만나면 어떤 말씀 나눠야 할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긴 했는데 실상 와서 또 이렇게 막상 얼굴 뵙고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에너지를 받고 오늘 방송이 아주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하면서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타이틀을 소개해드립니다. 어제 대구에서 처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사실은 두 번째인데요. 이제까지 뉴스콕 많이 보셨죠? 네. 그동안 기성 언론들이 저희가 양쪽 눈을 다 뜨고 세상을 볼 수 있게끔 많은 정보와 형평성 있는 그런 정보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카콜라께서 샤크 언론, 기성 언론의 잘못됨을 바로잡는 샤크 언론이 되겠다 하고 만든 게 바로 뉴스콕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또 세상에 가지는 저희의 현상들 그리고 저희의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을 전문가들을 모셔서 대담으로 풀어내는 쇼가 홈크나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바로 런칭한 이 프로그램이 홍준표의 좋은 세상 만들기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 왜 런칭하게 됐는지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친북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장까지 사법 정책에 관한 것을 사법농단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구속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군사정권도 저렇게 하지는 않았다. 두 대통령을 구속하고 또 두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사람 100여 명 이상을 불러 조사하고 감옥 보내고 장관도 보내고 수석도 보내고 거기다가 대법원장까지 구속하는 걸 보고 이거는 5.16 쿠데타 직후에 혁명정권도 그러지 않았다. 이 혁명하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국민을 생각하고 서민들을 생각하는 정부가 아니고 오로지 북의 김정은만 쳐다보는 정권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 두 번째,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자기들은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사회주의적인 그런 배급 사회로 가려고 국민들로부터 세금은 있는 대로 다 훑어내고 그 돈 가지고 국민들 하향 평준화시켜 배급제도로 만들고 또 기업은 옥죄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이 나라 전체를 친북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다 망치고 있고 들어붙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나라 바로잡기 위해서는 좋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 그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홍준표의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배현진 앵커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라도 좋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어느 분야라도 좋습니다. 문화 뭐 어느 분야라도 질문해 주시면 현장에서 적답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야라도 좋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안보 다 물으셔도 좋고 홍준표 대표의 사소한 취미생활까지 물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그냥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이나 생각들 여과 없이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아주 즐겁게 또 대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렇게 송도에 오셨는데 제가 소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송도가 국내 1호 해수욕장이라고 그렇죠. 하던데요. 그렇죠. 네. 106년 됐죠. 처음으로 공립 해수욕장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개장한 해수욕장이고 여기 설빈이라는 것도 설빈이죠. 설빈. 네, 이것도 아주 명소라고 합니다. 부산에. 네. 근데 저걸 왜 다 닫아놨어요? 이게 잘 안 보이네 부산. 대표님 예쁘게 나오시라고 해를 좀 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의 최대 명소에서 내가 부산 분들하고 좀 하고 싶은 말, 뭘 물어도 좋습니다.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 구글에서 지난주에 구글 간부가 우리 그 서울의 광화문 사무실로 찾아와 가지고 미국의 유튜브 본부에서 아주 지금 대한민국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자기들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뭐가 그러냐? 그러니까 정치 사이트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열광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한국이 왜 그러냐? 다른 나라는 안 그렇대요. 전부 유튜브가 취미 사이트, 오락 사이트, 그 다음에 무슨 전문 그 사이트인데 정치 사이트가 이렇게 국민들 광범위하게 열광하는 그런 거는 한국이 처음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6명이 만드는 건데 빨리 그 광고 붙여가지고 돈 좀 벌게 해주라. 그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 본사에서 원래 이게 심의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우리는 워낙 빨리 그 구독자 수하고 조회수가 1000만이 벌써 넘어가고 지금 1200만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1200만이 넘어갔는데 유튜브는 뭐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이 조회수입니다. 누가 얼마나 오래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유튜브가 이제 수익성이 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언론 심의에서 아마 지난주부터가 광고 붙었죠. 근데 광고 붙었는데 네.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 광고 끝까지 봐주셔야지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월급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뭐 피셜 뭐 무슨 뇌피셜 이런 단어들 많이 쓰시죠? 예, 뭐 좋은 의미인지는 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은 홈피셜이라고 좀 정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대표님이 부탁해서 빨리 승인해 준 게 아니라요. 예, 저희가 계속 몇 주 연속 1위 방송이었기 때문에 아마 심사 순위 거기에 먼저 올랐을 겁니다. 그게 지금 유튜브가 우리가 개국을 한 지가 이제 5주가 넘었는데 한 달이 좀 넘었어요. 5주가 넘었는데 개국하는 주부터 5주 연속 전국 1등입니다. 네. 그 유튜브가 100만 구독자 있고 200만 구독자 있고 다 그런 구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그 유튜브 순위를 발표하는데 우리는 개국한 그 주부터 개국하자마자 지금 5주째인가 그래 돼 있는데 네. 오늘 6주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주째인가요? 가만히 있어. 다음 주가 6주째죠. 지금이 예, 6주째입니다. 네, 네. 5주째 지난주까지 우리가 한국의 유튜브 하는 모든 유튜브들 전부 제치고 우리가 1등입니다. 5주째. 이제 월요일 날 다시 발표하는 게 이제 6주째 순위를 발표하는데
6주째 순위는 몇 등을 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5주째까지 1등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께 박수를 좀 드려야 하거든요. 자, 여기 창가에 우리 스태프들, 가족분들, 오늘 오신 식구들께라도 좀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버퍼링이 너무 심하다고 그럽니다. 버퍼링이. 그 손 좀 잘 보세요. 버퍼링이 심하다고 자꾸 오늘. 지금 이제 이 카페 안에 혹시 와이파이 같이 사용하고 계시면 잠시 와이파이는 저희가 방송 스트리밍용으로 좀 사용할 테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대구 방송이 끝나고 저희 영상물이 바로 게시되지가 않았습니다. 딱히 문제가 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심하기로는 일부 고의적인 신고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1시간 만에 해지가 돼가지고 그 영상이 다시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좀 무난하게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2,9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3,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시작한 지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굉장히 네. 빨리 또 들어오고 계시죠.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또 어제 대구에서와는 다른 오늘 부산의 향기가 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요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직 뭐 묻는 말은 없네요. 지금 일단 와서 다 인사를 좀 나누시는 것 같고요. 부산 분들은 좀 점잖해요. 네. 잘 아직 묻는 말은 없네요. 네. 혹시 부산 저희가 오늘 송도에 오기도 했지만 이 경남지사 하셨으니까 예. 부산의 자랑 이런 거 나라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산 네. 아시아의 나폴리라고 그러죠. 그만큼 부산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 부산이 해변가를 끼고 이렇게 그 평지가 있어야 되는데 해변가를 끼고 이래 산지로 둘러싸인 부산에서 이 정도 그 360만 도시가 되는 게 참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보면 6.25 동란 때 최후의 거점이었고 또 한국 제2의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산이 홍콩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네. 더 길게 해주신 줄 알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버퍼링이 좀 있다고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채팅창을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편안하시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부산 시민이신가요? 혹시 외지에서 오신 분 한번 네, 어디서? 제주도. 제주도요? 여기 고향 살이 일하다가. 어디에? 제주도에서. 예. 와, 고맙습니다. 네. 또 네. 저희 어제도 또 함께 해주셨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제 포항에서 왔습니다. 포항에서? 갔다가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자, 강현재 변호사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기 뒤에 한번 예, 인사해 주십시오. 언론을 통해 많이 보셨죠? 예. 잠깐 나오셔서 우리 강 변호사님 인사 한번 듣겠습니다. 부산 시민들께. 안녕하세요. 부산 시민 여러분, 강혜진입니다. 네, 저는 고향이 대구고 대구에서만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부산 하면 대구의 형제 도시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대구는 바다도 없고 이제 놀 곳이 좀 없어서 친구들하고 부산 와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바다 있고 또 맛있는 거 많은 곳. 거기 오늘 또 홍준표 대표님과 함께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지금 모든 면에서 나라도 힘들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보수를 지탱하는 대한민국의 오른쪽 날개인 대구, 부산, 영남에서부터 저는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이 나라 한번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홍준표 대표님께서 대구, 부산 이렇게 투어하시는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네. 뭐 언론을 통해서는 많이 만나셨을 텐데 또 내려서 보니까 팬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굳이 한번 더 소개를 올렸습니다. 네, 채팅 어떻게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질문 보니까 상당수 분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두 손씨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다. 한 분은 송갑순 씨인가? 갑순 씨가 그렇고 한 분은 손석희 아나운서인데 사실 손석희 아나운서는 생각은 다르지만 저하고는 개인적인 인연이 많죠. 그래서 내가 참 딱하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좀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다시 옛날처럼 맑고 깨끗한 손석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또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럽게 돼 가던데 원래 이게 곤혹한 처지에 놓일 때는 정도로 가야 됩니다. 속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털어내놓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손혜원 씨라고 하는데 본명이 갑순이라고 그러죠. 손갑순 씨는 내가 보니까 이건 참 그렇다. 뻔뻔하다. 그런데 이분은 아마 언론에 그간 나왔던 것만 하더라도 이 엄청난 중죄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중죄에 해당이 됩니다. 단순히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돈을 말하자면 훔쳐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 돈을 국가 예산을 자기가 미리 거기에 적산가옥 사놓고 수십 채를 사놓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국가 돈을 1,100원가 투입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엄청난 중죄예요. 그것만으로 최순실을 능가하는 범죄가 됩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그 죽어가는 골목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 집은 왜 샀죠?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죽어가는 골목을 살리기 위한 것은 좋아요. 근데 왜 거기에 수십 채의 집을 사냐 이게 자기가 보자가 있나 딴 사람 얘기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거는 이익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갖다가 마치 언론에서 좌파 언론이나 말하자면 좌파 친북 좌파 정권하는 언론에서는 그걸 이익충돌 개념으로 하는데 이익충돌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자기가 원래 그 집이 있고 그 자기 집이 있는데 무슨 사업을 유치할 때 이익충돌 개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그 근처에 아무 인연도 없고 이익도 없는데 거기에 미리 집이나 땅을 다 사놓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면 이게 이익충돌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좌파 언론에서 이익충돌 개념하고 뭐 서울시장도 뭐 어쩌에 감싸주고 또 뭐 삼류평론가도 감싸고 하는데 이익충돌 개념으로 이익충돌 개념이 어떤 경우인가 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기가 원래 거기 살고 있는데 자기 지역에 예산 투입하는 거 이걸 이익충돌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미리 그 지역에 땅하고 집을 다 사놔놓고 그 다음에 거기 국가 예산을 자기가 그 문광에 관사를 했다고. 그 뭐 뒷백도
든든하잖아요. 갑순이 뒷백이 누구겠어요? 갑돌입니다. 그럼 갑돌이가 과연 누구냐? 수사대로는 나오겠죠? 갑순이라고 자기가 설쳤는데 우리 그 갑돌이 갑순이 노래도 있잖아. 그럼 그 뒤에 갑돌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갑돌이가 과연 누구냐? 갑돌이가 누구길래 일개 평의원이 탈당해서 나가는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서 구신거리고 다시 그 하고 나가서 또 뻔뻔스럽게 기자회견하고 그래 설칠 수 있느냐? 그거 여러분들 갑돌이가 누구냐? 그거 유심히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이익충돌 개념하고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자꾸 묻는 게 어떻게 보시냐 그러게 방금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 대답을 드립니다. 갑돌이 꼭 찾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와서 좀 느끼는 건데요. 우리 부산 분들이 뭔가 이렇게 쌀쌀 맞은 듯이 무표정하게 있으시다가 쓱 오셔서 저 사진 한번 찍읍시다. 이러면서 애정을 표현하시는데 지금 여기 현장 분위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 지금 좋으신데 일부러 감추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는 속 확 보여주시고 깔깔깔 웃으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그러면 오늘 이제 현장에서 바로 제가 부산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드릴 테니까요. 홍준표 전 대표, 홍카콜라에게 나는 이것만은 꼭 물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질문 한번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아, 예, 맨 앞에 계시니까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젊은 보수를 대표해가지고 발언권을 얻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지금 좌파 정부 쪽에서 이렇게 저희 같은 젊은 보수의 중도 보수, 샤이 보수들을 좀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평소에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양지에 나와서 이제 떳떳하게 보수 젊은 보수들의 그 집결을 혹시 하실 그 비전이 있으시면 혹시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친북 좌파 정권으로 흘러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탄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우리 당 국회의원들한테 탄핵해서는 안 된다. 내 경남 지사할 때입니다. 이 탄핵해서는 안 된다.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쪼개지고 탄핵이 당했어요. 당했고 그 다음에 구속이 됐을 때 나는 참 아쉬웠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판사 앞에 나는 안 갔어야 옳았다. 당당하게 대통령을 지내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나를 잡아넣으려고 넣어봐라. 그렇게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한국의 보수 우파들이 괴멸되기 시작합니다. 숨고 비급해지고 눈치 보고 그렇게 하다가 말하자면 지금 대법원장까지 몰아넣는 사법농단으로 그거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은 개념법학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법 조문에 얽혀서 판결하는 게 아니고 한목적성, 정책, 국가 정책성 전부 고려해서 내리는 종합적인 판단이에요. 때로는 정책적인 판단을 가미하는 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법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법농단이라고 몰아가지고 그것도 영장 담당 검사를 검사 출신 판사로 바꿨어요. 또 내가 보니까. 판사 출신 판사를 하니까 자꾸 영장을 기각하니까 검사 출신 판사로 싹 바꿔가지고 양승태 그 대법원장까지 잡아였더라. 우리가 남한은 예외일 것이다.
나만은 괜찮을 것이다. 비겁하게 숨어있는 사이에 해방후에 처음으로 사법부의 수장이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여자 건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들처럼 돈 묻고 여자 건드리고 이래가지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로 구성을 하더라.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제는 비겁하게 숨어 있을 때도 아니고 나올 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만은 예외겠지 이렇게 할 때도 아니에요. 이제는 일어서야 돼요. 국가 체제를 지금 뒤흔드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법농단이란 또 국정농단이란 그런 측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형사사건 때 내 대선 때 관훈토론회 가가지고 기자들 질의응답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 통치행위다. 대부분 통치행위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근데 그게 통치행위인데 그걸 사법적 재단으로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심 판결할 때 뭐 뇌물 300매덕, 200매덕 그 이야기 했지만 그 뇌물 그게 1원이라도 추징이 있었습니까? 1원도 추징 없었어요. 뇌물은 1원도 받은 일이 없어요. 추징 없이 그래가고 또 삼성전자 회장 때 이재용인가 부회장 내가 부산에 와가지고 지난번에 젊은이들하고 당대표 할 때 그 대화를 할 때 내가 그 소리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이재용이는 왜 들어갔냐? 그 말 3마리 때문에 들어갔다. 말 3마리를 그 최순실한테 빌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들어간 기다. 그게 말이 되냐? 이랬더만 1심에서 뭐 징역선고하고 항소심에서 판결문을 보니까 말 3마리 빌려준 것으로 끝나더라고. 이재용이 실제로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제일 그 세계적인 회사를 가진 기업이나 말 3마리 빌려준 거 가지고 구속을 해갖고 1년 이상 구속해갖고 회사를 어렵게 만드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래 움츠리고 나만은 괜찮겠지. 눈치 보고 있는 사이에 나라가 이까지 와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설 때다. 그리고 저항을 할 때다. 그리고 의사표시를 할 때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전화 여론조사 전화하면 귀찮다고 안 받잖아요. 그거 제대로 응하려면 핸드폰 5분 이상 들고 있어야 되거든. 들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귀찮다고 사람 안 받는 바람에 골수 이 정권 친북 좌파 정권 지지자들은 열심히 대답을 해요. 그래 하니까 지금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됐는데도 지지율이 뭐 50%라고 발표하고 그래 하잖아요. 앞으로 전화 오거든요. 반드시 악을 쓰고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부산을 방문할 건데 혹시 현지 방청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사연이나 질문을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이제 또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 요즘에 평등, 복지를 외치는 사람이 너무나 싫습니다. 보편적 포퓰리즘을 혐오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의 같은 이제 직종이 아닌 의료계가 아닌 친구들은 저랑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 무섭기까지 합니다. 혹시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그건 내가 이야기를 할까요? 네네. 네, 이 아마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좌파냐 우파냐 가리는 기준을 어디로 보고 보느냐. 우파는 자유를 제일 중심가치로 봅니다. 좌파는 평등을 중심가치로 봅니다. 어느 가치를 중심가치로 보고 세상을 경영하느냐. 한쪽은 개인의 자유를 기본가치로 보는 거고 한쪽은 평등을 기본가치로 봅니다. 그런데 이 평등은 좌파들은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똑같이 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그런 평등이 아니고 상대적 평등입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잘 살자는 겁니다. 근데 좌파들은 각자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재산의 다가를 인정하지 않고 가장 쉬운 말로 87년도 이제 노동쟁의가 시작될 때 뭐가 제일 큰 구호였나? 내 아버지는 노무자인데 너 아버지는 왜 사장이고? 그런 식으로 덤비는 게 좌파들의 평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것도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나는 이 복지를 대한민국이 이 복지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복지인가 하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똑같이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는 주지 않아야 될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 복지 개념인데 강남에서 지금 29만 원 주죠. 그 보육비요. 29만 원 일률적으로 주는데 서울 강남에서 이런 개가 생겼어요. 어떤 개냐? 명품개가 생겼어요. 29만 원 받아보면 강남에 좀 살만한 집안의 사람은 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돈 나오는 날 갯돈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명품을 산다고 합니다. 세금으로. 일종의 명품계가 생길 정도로 잘못된 사회예요. 그건 공산주의 배급 사회예요. 그러면 그 돈이 있으면 조금 더 못 사는 사람한테 29만 원 주지 말고 응? 잘 사는 사람한테 안 줘도 되니까 못 사는 사람한테 50만 원 줄 수도 있고 100만 원 줄 수도 있어요. 그래 주면 얼마나 생활이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선택적 복지입니다. 같은 그 복지 비용이 예산이 있을 때 이 예산 운용을 잘 사는 사람한테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 돈 안 줘도 되고 그 돈을 몰아서 못 사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소위 말하면 선택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남지사 할 때 보편적 복지는 그 잘못된 것이다. 공산주의의 말이야 배급제도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남도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 힘든 서민들한테 돈을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예.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동안 쭉 봤는데 고개가 훅 넘어가는 분도 있으시고 눈이 스르륵 감기는 분도 있으신데 혹시 이 방 안에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꽉 차서 혹시 산소 부족하십니까? 어깨 한번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네, 너무 꽉꽉 지금 앉아 계셔가지고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카페가 창이 열 수 없는 곳이어서 조금 지금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조금 함께 참으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저희 스트리밍에는 4,600명 가까이 들어와서 이 현장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저희 둘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카메라가 지금 관객분들을 함께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부산 시민들과 함께하는 함께 방송입니다. 자,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 드릴게요. 저 메일로 온 질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군복무 기간 단축을 시행하고 계신데 제 주위를 보면 복무 기간이 줄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너무 과하게 복무 기간이 짧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여쭙습니다. 대선 때 그거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후보자 토론 때 물어본 일이 있어요. 병사 한 명을 전력화하려면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전쟁 때 충분히 훈련시켜가지고
전사로 키우려면 몇 개월이 필요한 줄 아냐? 그게 모릅디다. 그거 모르면서 군복무 단축 이야기를 하냐?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한의 기간이 18개월입니다. 군 전문가를 이야기 들어보면 병사 한 명을 실전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병사로 만드는 게 최소한의 기간이 18개월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더 단축하려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군대 그냥 유람 잡아 갔다 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군복무기간 단축이 18개월도 좀 짧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더 짧게 하니 나는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 나중에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이 군복무기간을 늘린다고 하면 국민들이 또 얼마나 저항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 나라 엉망으로 만들어 놔놓고 예? 경제 엉망 만들고 북핵 엉망으로 만들고 나라 전체 모든 분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집권하는 사람이 만약 우파 정권이 집권이 되면 이 나라 바로 잡는데 나는 10년 더 걸리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군복무 단축은 18개월 이하 단축하면 군의 전력화가 되지 않는다. 전력화. 전쟁 때 만약 유사시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인을 만들지 못한다. 이 말로 내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두 아드님을 군대 보냈다가 지금은 또 사회생활 잘하고 있지만 네. 군대 보낼 때 부모님들도 가족들 마음 되게 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복무기간 좀 줄여주는 게 사실 표에는 도움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나는 표하고 상관없이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죠. 그거 아니 나 경남지사를 할 때 진주 의료원을 폐업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진주 의료원을 왜 폐업했냐? 그 민주노총이에요. 민주노총인데 일하는 것보다 파업하는 게 더 길어요. 그 걸핏하면 파업하고 또 전국에 그 의료노조 파업하는 데 있으면 자기들 진주 의료원 차가지고 그거 쫓아가고 그래서 정상화해라. 적자가 너무 많다. 의사 15명에 간호사 160명 데리고 있으면서 하루에 진료 건수가 200건이 안 돼요. 그럼 의사 1인당 한 건 됩니까? 남은 시간 뭐예요? 자기들끼리 쎄쎄쎄 하고 노는가?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정상화해라. 정상화 안 하면 직장 폐쇄한다. 그 명분 경고에서 정상화 안 해가지고 폐업을 한 일이지. 그 하고 난 뒤에 얼마나 거의 2년 동안 경남도청을 민주노총에 에워싸고 그래도 나는 너희들끼리 민주노총 놀러가는 자리 너희들끼리 노는 자리에 경남도민의 세금을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폐업했어요. 하고 난 뒤에 참 좌파들 모질죠. 저희들끼리 내가 그 대선 나간다고 퇴임식 하는 날 그 도청 앞에 와서 소금 뿌리고 다시 오지 말고. 아니 대표님도 내 이야기는 표를 생각해서 정치에서는 안 된다. 저는 파업하면 일가견이 있는 회사에 좀 다녀와서 제가 2017년도에
참 이 파업 명분을 만들다 못해서 공정방송이니 무슨 방송이니 파업 명분을 만들다가 결국에는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파업 명분을 저의 수도꼭지 대첩으로 잡아서 언론 홍보를 한 다음에 파업에 돌입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MBC 보도국에 아마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남아서 일한 직원이 1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몇 달간 멀쩡하게 뉴스가 나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소금을 맞아봤거든요. 저도 뉴스 준비하는데 와서 귀신 들었다고 굵은 소금을 뿌려주더라고요. 참 모질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홍카콜라님도 그러시고 민주노총 얘기를 자꾸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근로자의 노조 활동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아니, 나는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5년 있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장도 했습니다. 내가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 민주노총하고 다 협의해서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할 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에 완전히 민주노총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노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여기 또 올라오네. 일부 우파진영의 어떤 사람들이 5.18 유공자라고 또 계속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나 지난번에도 이야기하고 내가 이 사람 고소해서 잡아올 거예요. 나는 5.18하고 관련도 없고 전혀 관련도 없어요. 두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5.18 유공자 아니시죠? 아니 아니라고 내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친일파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네? 친일파 의혹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 일제시대에 징용 갔다 왔어요. 징용.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징용 끌려갔다가 8개월 만에 살아온 사람. 네, 그래서 오늘 이후로 고소하신데 여기 채팅창에 오신 분 변호사. 야,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이 사람 고소해서 잡아요. 아니 5.18하고 5.18 때 내가 뭐였는지 5.18 직후에 나는 방위소집을 받았어요. 대학 때 나 학교 앞에 몸무가지고 몸무게가 46kg밖에 안 나가지고 4급 그 신체가 등급 받아가지고 내가 방위소집을 했어요. 방위소집을 그 5.18 직후에 했는데 내가 5.18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5.18 그 근처에 가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거는 꼭 보면 이상한 떼개 같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5.18 뭐 유공자고 제 지역구민이신데요. 저 소파구 잠실동에 사는 홍준표 변호사께서 고소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유언비어는 그만하셔야겠습니다. 아니 나 이거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몇 분 이야기 네, 그리고 나 이거 누가 이러는지 알아요. 어디에서 이기다는지 알아요. 아는데 내가 들어봐서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자, 흥분을 가라앉히십시오. 가라앉히시고 제가 사실은 아까 그 군복무기간 단축 얘기하면서 살짝 숨겨드린 게 있거든요. 그 18개월이 정의의 병사를 만드는 최적화된 그 기간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자랑스러운 육군 방위라는 것을 좀 숨겨드렸어요. 아이 그거 창피하죠. 그건 창피한 겁니다. 내가 사실 그랬어요. 특기가 있으셨습니까? 아니 난 특기 없고 우리 아들 둘이가 제 아버지가 방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다가 이사를 가면서 내가 군부대에서 방위를 했어요. 군부대에서. 그러니까 군부대 방위들은 고생했다고 그 당시에 방위를 전역을 하면 전역패를 만들어줬어요. 현역처럼. 군부대에서. 전역패를 만들어줬는데 그걸 이제 나는 창피해서 장롱 밑에 던져놓고 이래 했는데
이사를 갈 때 그 패를 나왔어요. 우리 아들들이. 그러니까는 깔깔깔 저끼리 어떻게 보면 왜 온나 지금 보니까 아버지 광이야. 그래서 나 그때 자기는 어차피 이거 사법시험 내고 했으니까 법무관 장교로 갔다 온 줄 알죠. 나는 그 방송이 끝나는 해 사법시험 됐으니까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1년 있다가 그래 애들한테 내가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때 덜 키워가지고 말이야. 이 군대 얘기만 나오면 좀 우리 둘 다 하나는 해병대 갔다 오고 하나는 전투경찰을 갔다 와서 자기들은 군복무를 다 하는 바람에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내가 입을 딱 집어가서 닫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에서 처음 하는 얘기예요. 용기 있는 고백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요. 지금 앉아 계신 방청객 중에 굉장히 제가 또 낯익은 분이 있습니다. 평소 저랑 같이 정당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서 제 맘대로 한번 소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부산의 정오규 우리 위원장님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원민이시니까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하시면서.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PV 홍카콜라 게릴라 콘서트에 동참하고 계시는 전국의 코카콜라 가족 여러분, 이곳 부산 송도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입니다. 대표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1913년도에 개장되어 올해로 10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낭만과 한기가 넘치는 문화예술입니다. 이곳에 PV 홍카콜라 홍준표와 배진영표의 라이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네, 바로 또 연결 다시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주세요. 아유,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금 5천 명이 이미 이제 넘게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부산 방송이 오늘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현장에서 질문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좀 목소리가 부산답게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 들어주신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오셨죠? 네. 아까 그 1시간 반 전부터 저희 시작 전부터 오셨는데요. 간단한 소개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대표님 대선하실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으신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화장했습니다. 네. 어쨌든 많이 좋으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전에 와서부터 남포동에 또 갔다가 이리로 먼저 왔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거 보고 이리로 왔는데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요. 저는 그냥 부산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어떤 일이라도 홍준표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옳은 일이 너무 많아서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래서 제 소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도 홍준표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좀 떨립니다. 마이크 잡으니까 제가 감상회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인데 저도 막 떨리네요. 그죠? 이 잡으니까 떨립니다.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손혜원 국회의원이 지금 인사 개입한 사람들하고요. 또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 의원 등의 인사를 또 개입했고요. 자기 남편에게 명의를 넘긴 재단 그 다음에 이 박물관 회사 등의 소유권을 가진 작품을 구매했는데요. 이런 행위들이 어떤 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죄인 거를 어떤 죄인지 알아야지 사람들이 물어올 때 저희들은 늘 홍 대표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저희들 거기에 대한 거를 입에서 입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제 송갑순 씨 이야기가 이제 다시 나왔는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선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도 되고, 그리고 또 부패방지법 위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아마 추가로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미리 그 지역의 부동산을 싸게 다 사놔놓고 거기에 국가 예산을 1,100억을 투입했다. 나는 그것은 업무상 배임죄 그쪽으로 봅니다. 이게 특경가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그 위반상의 업무상 배임죄는 50억의 배임액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데는 국가예산이 이게 1,100억을 훔쳤으니까 더 엄청난 죄가 아닐까. 난 그래 보는데 요즘 검사들은 못 믿겠는 게 저쪽 사람들은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우리 쪽 사람들은 거의 막 발가벗겨 버리고 나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니까 요즘 검사 애들도 못 믿겠어요. 우리가 검사할 때는 그래 안 했는데 힘 있는 사람하고 더 잘 싸우고 힘 없는 사람은 이래 봐주고 이런 게 검사가 제대로 가니까 검사의 정도는 억강부약이라고 합니다.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억강부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검사의 정도인데 요즘은 거꾸로 돼가고 강한 자를 억누르는 게 아니고 약한 자를 억누르고 강한 자한테 기어들어가는 그런 검사가 돼서 내가 참 요즘 검사들 쳐다보면서 참 딱하다. 저렇게 해도 검사냐. 그런 생각이에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 끝에서 또 손 들어주셨습니다. 마이크 전달 좀 해주시겠습니까? 약간 경무적인 질문을 하나 할까 하는데 그 어객견과 그 거객견과 그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이 그 황교안 그 전 총장 그 홍준표 전 대표님 전부 대표 나오기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궁금하고 그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그 대선 때 그 민노총이라든가 그 전조조 이쪽을 그 대통령이 되시면은 그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그 바로 잡을 대안이 궁금합니다. 그거는 마이크를 좀 떼서 또 이야기하라고 했으면 좀 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 말씀은 내가 충정은 이해합니다. 충정은 이해하나 당원이면 누구나 당대표 출마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 충정은 충분히 선의로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정교조는 참 그거 내 대통령 되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왜 그걸 지금 말 못하냐 하면요. 그거 말하면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그 사람들이에요. 정교조, 그 다음에 민노총 이 사람들은요. 내가 지난 대선 할 때도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잡으려고 하느냐. 근데 대통령 시기 주면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랬는데 대통령의 권능으로서 충분히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저희 방금 이 마이크를 건네주는 청년이 저희 같은 스텝인데 처음에 제가 좀 대학생이거든요. 무슨 과예요? 라고 이제 자원봉사를 하러 왔길래 물어봤더니 간호학과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산 시민은 아니지만 제가 처음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본인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고 네. 혹시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나 또 관련해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을지. 제가 어젯밤 숙제를 줬는데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목동의 김우빈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목동에 살고 있는 25살 양희성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따라 여기 행사하는 거 도우러 왔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방청객의 마이크를 건네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를 먼저 올렸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난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이제 올라와 있는데, 예멘 난민이 제주도 와가지고 이제 난민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멘 사태는 아랍 주변국에 다 난민 신청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응? 한국에 가서 난민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문화도 다르고 또 특히 제주도 같은 데 와가지고 난민 신청하는 거는 나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아랍권에서 난민을 받으려면 아랍 주변 국가에 가서 난민 신청하는 것이 맞지, 한국까지 와서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난민하는 신청하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한 행동 같다. 나 같으면 난민 불허합니다. 멘트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요즘 그 시중에 이걸 제가 음모론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런 의심과 추정을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그 투개표기가 뭐 조작됐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불만을 저에게도 많이 전해주시더라고요. 왜 그것에 대해서 똑바로 목소리 높이는 정치인이 없느냐라고 좀 전해달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세간의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2002년 대선에서 예창 총재가 치고 난 뒤에 대표 조작이라고 하도 말들이 많아서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구에 대표적으로 선정을 해서 북부 지원에서 재검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를 해보니까 실제로 예창 대표 표가 2% 더 적게 나왔어요. 말하자면 그때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전자개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다. 난 그래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그분들 주장하는 것 중에서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입력시킬 때, 예컨대 이번에 10번째 가는 표를 1번으로 말하자면 짓게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조작이 된다. 뭐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실제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재검표를 해본 일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은 기우이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채팅창을 보면은 마이크와 그 화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지금 와이파이를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가게에 있는 와이파이를 방송 동안에만 잠깐 꺼주시면 저희가 더 품질 좋은 방송을 스트리밍으로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나뵙게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어디? 저는 서울에서 내려왔고요. 부산에서 잠시 거주하고 있는 구정하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A4용지를 읽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 너무 떨려서 제가 잠깐 메모를 했는데 읽고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그 유튜브 커뮤니티나 인터넷 소소한 카페 모임 중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지금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또 불평을 하고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좌파처럼 집요한 결집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 결집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가 약해 보입니다. 우리 우파가 나라를 위해서 또 문정부를 하루빨리 퇴진시키기 위해서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여기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저희 남편이 꼭 부탁을 해서 대신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는 좀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 현재 울산에서 울산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지금 현재 민주노총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그 울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을 정도로 그 횡포가 굉장히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 저는 홍준표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꼭 믿고 있고 바라고 있지만 대통령이 되셔서도 이렇게 이미 커져버린 그 민주노총 집단에 대해서 어떤 그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부탁드리고요. 예. 꼭 저희 남편이 말씀드린 걸 꼭 전달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꼭 대통령이 되셔서 친북 좌파 세력을 꼭 타파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상 민주노총의 폐악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에 민주노총에서 금년도 파업 일정을 발표를 했어요. 파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하는 집단 행동입니다. 파업 절차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연례 행사처럼 1년에 4번 파업하겠다고 예고를 해놨어요. 세계에 이런 노조가 없습니다. 세계에 이런 식으로 노조의 나라를 구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촛불 시위도 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게 하고 또 감옥 보내고 자기가 정권 잡았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얹혀서 정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말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현행법만으로도 제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권 하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민노총에 얹혀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고생스럽더라도 기다려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올라와 있는 글 중에서 스튜어드십이라고 또 어떻게 된 거냐 묻는데 스튜어드십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들 연금 미리 낸 돈을 전부 관리를 해요. 수백조 원을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돈을 불리거든요.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게 각 기업체 주식을 사요. 주식을 사가지고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주식은 의결권 행사하라고 국민들이 맡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돈을 대신 갖고 있으며 돈을 불려달라는 겁니다. 연금 수익을 수익성 있는데 투자해달라는 것에 불과하지 너가 가서 주주 그 회사 빼들고 회사 국가로 기소하고 그런 주식이 아니에요. 이게 소위 스튜어드십이라고 합니다. 이 그 주주권 행사하라고 대통령이 며칠 전에 지시를 했어요. 나 그거 보고 참 어이가 없다.
이걸 연금 사회주의라고 해요. 말하자면 국민들이 내 노후 보장해달라고 미리 내놓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고 땅 사고 건물 사고 이래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불리라는 건데 그 주식 투자한 그 돈을 대통령이 지 맘대로 지 돈도 아니고 지가 권한도 없어요. 응? 근데 그걸 사용해서 어결권 행사해갖고 대한항공 회사 빼들어라 또 어느 회사 어결권 빼들어라 이거는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연금 사회주의라고 해요. 이건 거는 주식 어결권 행사하면 되지 않아요. 절대 안 돼요. 그럼 나라 전체가 국가 사회주의, 연금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뭐 스튜어드십 이거 말도 잘 안 된다. 어려운 발음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은 그거는 대통령이 난 참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 돈은 국민들이 돈 불려서 나중에 우리 연금이나 제대로 지급해달라고 맡긴 돈이지 지가 그 주식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회사 주인 바꾸라는 그런 돈 아니 어결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려면 우리 허락받고 해. 그게 나도 지금 연금을 받는데 내 허락도 안 받고 지 맘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여기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자꾸 이제 올라오는데요. 주한미군은 내가 오늘 또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할게.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 후에 70년 동안 한반도가 전쟁 없이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됐죠? 근데 그 이전에 한번 보십시오. 20세기 초에 청일전쟁이 있었고 노일전쟁이 있었고 만주사변이 있었고 태평양전쟁이 있었고 6.25 사변이 있었어요. 이 동북아시아에 20세기 초에 5개의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6.25 전쟁을 마지막으로 이 동북아시아에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왜 전쟁이 없어졌냐? 북중러, 북한, 중국, 러시아 이게 사회주의 동맹이고 한미일, 한국, 미국, 일본이 자유주의 동맹입니다. 사회주의 북중러 동맹과 자유주의 한미일 사회주의 동맹이 힘의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난 70년간 일부 도발이 있었지만 전쟁은 없었어요. 평화가 왔다. 근데 이 정권 들어와서 하는 짓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어떤 식으로든 깨버리고 우리는 북중러, 북한, 중국, 러시아 사회주의 동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고 일본도 깨버리고 미국도 깨버리고 철수하려면 철수해라. 우리는 여기 붙으면 된다. 그 미국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남북이 합작해서 자기한테 대드니까 요즘 와서는 그럼 너끼리 해라. 우리 미군도 뺀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 방위비 분담 갖고 지금 싸우는데 방위비는 우리가 9,800억 부담하는 돈이 미국에 부담하지만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그 주둔 비용의 92%가 한국에 전부 되돌아옵니다. 미국으로 가는 돈이 아니에요. 92%가 되돌아온다고 오늘 조선일보 나왔어요. 그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말하자면 얼마를 더 부담해도 90% 이상이 한국에 남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또 깨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깨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들어가려고 해서는 말하자면 나라를 북의 통째로 바치는 그런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방위비 협상도 걱정이 되고 북핵 폐기 문제도 걱정이 되고 무슨 미국의 태도도 이제 한국 보고는 너끼리 알아서 해라. 1년 4개월 전에 내가 워싱턴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핵 이런 식으로 협상하면 안 된다. 너가 나중에 그 ICBM 미국으로 오는 그것만 제거하고 북핵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핵재앙이 온다. 그런 식으로 협상하면 안 된다. 내가 1년 4개월 전에 미국에 경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남북이 합작해서 내한테 대야 되는데 에이 너끼리 해라 막. 주한미군 철수? 좋다. 우리 빼줄게. 말하자면 이게 미국의 방어선을 일본, 필리핀,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 대중국 방어선을 걸어 쳐버린 거예요. 미국의 정책이 지금 그래요. 좋다. 너 넘어가려면 넘어가라. 한국 빼고 방어선을 쳐버려요. 대중국 방어선을. 그렇게 치게 되면 6.25 직전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6.25 직전에 에치선 라인이 그런 방어선을 쳤어요. 그 바람에 김일성이가 오판을 하고 밀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참으로 이 친북 좌파 정권이 탄생하고 난 뒤에 경제적인 것보다도 더 걱정이 된다.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 내가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책임자급들하고 만나고 하원의원은 하원의장도 만났어요. 미국의 뭐 서열 3위죠. 하원의장도 만났을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정권과 정권과의 동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국민과의 동맹이다. 이 좌파 정권 끝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미국하고 헤어지자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 뜻대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미 하원 의장 그 사람하고도 장시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참 걱정스럽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뉴스콕 또 홍크나이트에서도 아주 중점적으로 다뤘던 그런 주제인데 오늘 이 자리 부산 시민들 모시고 또 직접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자리에요. 오늘 저희뿐만 아니라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직접 소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 홍카콜라가 왔는데 저 솔직히 항의하러 왔어요. 왜? 홍 대표님이 유튜브에 출몰하자마자 제가 구독자가 5,000명인데 30초 만에 역전됐어요. 나 속이 상해. 그렇지만 제가 우리 홍준표 대표님을 좋아하고 또 대선 때 뽑기도 했고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아쉬운 마음에 왔는데 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체 어느 나라 정권입니까? 지금 초미세먼지가 날아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홍카콜라를 보시는 분들은 모토박스 구독 좀 해주십시오. 자, 한 말씀 드릴게요.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요. 왜 문 대통령은 시진핑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눈치를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유감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거 유감 표명 하나 하지 못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빨갱이 정권이에요. 이상이죠? 저희 홍카콜라에 이렇게 며칠 만에 구독자를 추월당했다며 항의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문수 TV 김문수 전 지사님도 제게 이제 살짝 어떻게 그랬습니까? 라고 항의 아닌 항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함께 운영되는 유튜브상의 모든 보수 채널들이 모두 함께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소위 요즘 쉽게 하는 말로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게 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사실은 방향은 모두 한 곳을 보고 있는데 조금 아울러 갈 수 있는 통로가 어디 있을까 해서 저희도 홍카콜라를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소개해드리고 함께 구독해주시고 많이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이름 한 번 더 얘기 좀 정확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부산분들 좀 살려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명성. 예, 그냥 한글로 치시면 됩니다. 모토박스. 예, 모토박스입니다. 바로 당장 클릭.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예, 스트리밍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네. 질문이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들어와서 네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보고 난 기분이 어떠냐?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동성애의 비극을 봤습니다. 나는 동성애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도 반한다. 보헤미안 랩소디를 한 1000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주인공은 에이즈로 죽습니다. 동성애 결과로. 그래서 그것은 동성애의 비극을 해준 영화다. 두 번째, 사형제도에 다시 또 묻는데, 사형제도는 제가 검사 마지막으로 수사한 사건이 엄보연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직접 수사를 해서 사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검사를 할 때 사형 판결을 4사람을 받아냈는데 4사람이 다 사형 집행이 됐어요. 97년 12월 30일 날 YS 정권 마지막 사형 집행이, 대한민국 사형 집행이 97년 12월 30일입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에 사형 집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흉악범이 다 날뛰죠. 사형 반대론자들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반대하고 인격권 침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의 인권은 또 생각을 하지 않느냐? 또 남아있는 가족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느냐? 미국은 사형제도가 없느냐? 미국도 작년에 수십 명을 사형 집행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인권이 못한 나라냐? 일본도 수십 명을 사형 집행했어요. 매년 합니다. 그러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사형 판결 후에 6개월 안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여야 된다. 집행명령을. 그런데 역대 법무부 장관이 재단체 겁을 내가지고 집행을 한 일이 없어요. 나는 사형 집행을 합헌이라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미세먼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날라오는 미세먼지의 50에서 60%는 중국 겁니다. 그럼 중국의 미세먼지 대책을 중국 당국에 요구를 해야 돼요. 중국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서해안으로 날라오는 편서풍 타고 날라오는 이 미세먼지로 우리나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만년될 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동해안, 서해안 미세먼지 농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동해안까지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중국 당국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반드시 마련을 해서 한국이 미세먼지 피해가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스태프들끼리는 홍스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홍스타님의 목 보호를 위해서 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마스크 좀 끼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끝끝내 안 끼시는 이유가 뭡니까? 미세먼지는 입으로 숨 쉬면 덜해요. 내가 아는 상식은 코로 숨 쉬면 이게 배에 많이 들어가고 입으로 숨 쉬면 좀 덜해요. 그래서 나는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해도 마스크 잘 안 낍니다. 아니 근거 있는 말씀이세요? 몰라요. 제가 좀 뉴스를 해서 조금 아는 상식은 미세먼지는 이 호흡기뿐만 아니라 뭐 안구, 뭐 이런 손톱 사이사이 우리 점막을 통해서 모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또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 좀 빨리 항의라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한 분 딱 더 소개해드리고 저희 홍카TV 우리에서도 오셨죠? 저 뒤에 진행하고 계신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요. 저희 콘텐츠를 좀 같이 다운로드 해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것 때문에 신고를 당하셔서 광고가 정지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게재하는 저희 영상 콘텐츠를 언제든지 마음껏 퍼가시고 모두가 다 공유하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카TV 운영자 신재훈입니다. 저는 2017년도 5월달에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때 홍 대표님이 대선에서 이제 당선을 못하시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님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우리한테는 큰 자산인지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저작권 신고권은 사실은 신고권은 이제 홍카TV 제작물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이제 방송에서 저를 이제 홍보해준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쓰니까 이제 1년이 지나서 저를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홍준표 전 대표가 하시는 우리 TV 홍카콜라는 항상 보수 여러 채널의 유튜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언제든지 저희 영상물 또 함께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자 질문 또 많이 올라오고 있죠. 어떤 거 보셨습니까? 지금 그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지하셨다고 오해를 하시는 것 근데 같아요.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요.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지만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공격에 빠졌으면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야, 손석희 말이 옳다, 누구 말이 옳다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친하게 지내고 생각은 다르죠. 생각은 다르지만은 그런 사람이 공격에 처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간적인 도리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아줘야지. 그걸 또 손석희 지지했다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어떻게 해요? 그 모질해서 그래, 모질해서. 됐어. 아유, 됐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현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 끝에 아까부터 손을 드셨기 때문에 먼저 좀 마이크 드릴까요? 네.
마이크 여기다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혹시나 아니고 당연하지만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면 그 유튜브에 준표형 그리고 홍준표가 옳았다 이런 말이 많던데 그거를 선거운동 하실 때 슬로건으로 걸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친근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초등학교까지 그 학교 현장이 많이 무너졌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이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 겪은 거는 흡연 학생을 한번 잡았는데 그날 저녁에 그 학생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학생이 담배를 끊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학생 담배를 잡느냐라고 항의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학생들 담배를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무단 결석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작년에 결석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규정상 안 된다니까 그럼 학교에 1년간 회계를 다 공개를 해라. 그리고 내가 내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다 공개를 해라라고 그 교육청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이제 규정을 찾아 해가지고 출석 인정을 또 해준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한 번은 고3인데 학교에서 주말에 술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학생을 데리고. 이제 그게 발각돼가지고 처벌을 내리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회사에 노조 그 고위직이라서 학교에서 야 조용히 처리를 하자. 시끄러워진다. 이래가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좀 힘들어서 그 학생이 한 반에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다가도 규제를 좀 하자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생각이 없더라고요. 외국에는 학생이 잘못하면 학부모가 옵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집에 바로 보내가지고 학부모가 학생을 관리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는 그 어떤 충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대통령님이 되시면 그 학생들을 좀 규약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외국 사례를 보고 좀 이렇게 따를 생각이 없으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규제를 좀 만들 생각이 없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 현장이 무너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정교조가 등장하면서 더 심화가 됐고요. 그래서 참 이게 한국 사회 전체가 왜 친북 좌파 쪽으로 가느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나는 정교조라고 봅니다. 정교조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정화를 해서 자라는 학생들에게 바른 생각을 심어줄 것이냐. 또 제대로 된 교권을 확립하도록 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다 함께 국민들이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교육당국도 물론 중요하고 특히 정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무더기로 선출되는 바람에 한국 교육은 점점 그 경향이 깊어져 간다.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출을 임명제로 바꾸자. 시도지사 선거할 때 러닝메이트로 바꾸자. 그런 시도가 정치권에 계속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혁은 교육 현장의 정교조의 영향력을 어떻게 좀 감사를 시키고 제대로 된 교육 현장을 만들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명료한 대책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실시간 채팅창에 보니까 요즘
너무 험악한 범죄 사건들이 많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해안이 있으실 것 같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너무나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흉악 범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또 우리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사실 그게 사회 전체 분위기입니다. 사회 전체 분위기가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범죄는 더 흉보해지고 잔인해지고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단순화될 때에는 단순히 물건 훔치고 한 차례 지어받고 뭐 이런 거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단해질수록 생각이 다양해질수록 범죄가 점점 흉포해지고 또 증거인멸을 위해서 사람을 어지간하면 그냥 지나가는 문제도 후환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 응보형도 효과가 있다. 네? 응보형은 효과 없다고 이제 사회정책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나는 반대입니다. 응보형도 효과가 있다. 응보형이라면 눈에는 그거는 뭔가 하면 사형 받을 짓에서는 그것도 죽어야 된다. 똑같이 남을 죽였으면 니도 죽어라. 그게 소위 응보형인데 잔인한 흉측한 살인범들은 사형집행을 해야죠. 그래야지 좀 그것도 또 위하형이라고도 합니다. 겁주는 효과도 있다. 막 그렇습니다. 네. 다시 현장의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맨 앞에 먼저 질문 대신 들어주신 겁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 시대에 제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두 가지 하고 싶습니다. 현 정부가 개인 사립 유치원을 국가가 몰수시켜서 대통령 시행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성을 키워줘가는 시기인 유치원 시기에 나라에서는 교육을 획일화시켜서 붕어빵 공교육화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유치원 시기에 아이들을 붕어빵처럼 공교육화에 넣어서 획일화시키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첫 번째,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몰수하겠다. 그건 뭐 나라가 개인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거는 나는 지금 시행령 하겠다. 그거는 내가 찬성할 수 없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협의해서 좀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 사유재산권도 존중을 하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마치 사립유치원 일부의 비리를 그 전체의 비리로 그런 식으로 또 하고 또 공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말하자면 회계 기준이나 감사 기준을 사립유치원에 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그건 적절치 못하다. 그 이야기하고 두 번째 붕어빵처럼 일괄교육 요즘은 그거 하면 안 되죠. 요즘은 개성교육 시대입니다. 개성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교육처럼 획일화 교육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난번에 자기들은 그 국정 역사 국정교과서 그 반대를 했는데요. 획일화 교육한다고? 그렇잖아요. 좌파들은 전부 반대했잖아요. 주가 반대하고 어떻게 그래 지금은 또 그걸 하려고 하죠? 그건 안 되지. 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제가 시계를 보니까 벌써 저희가 종료할 시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한번 마이크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그냥 그 마이크 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크 안 쓰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가까이 대시 아니 입을 아니 앞으로 스피커 때문에.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정당에 몇 없는 20대 당원입니다. 저는 제가 이번 그 4년 동안 이 당비를 내고 책임 당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교안 전 총리와는 좀 달리 책임 당원으로 이번에 전당대회 유권자인데요. 제가 전당대회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황 전 총리한테 조금 이제 뒤처지시는데 또 TK, PK가 책임 당원이 한 33만 명 되고 부산이랑 대구랑 비등비등합니다. 대구가 좀 많지만 근데 이제 황 전 총리께서 TK를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다녀오시고 언론 기사를 보니까 황교안이 이기고 있다. 대망론 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황 전 총리를 이길 그런 안이 있으신지 혹은 당대표 당선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당대표 아니 우선 그 질문 자체가 아주 기분 안 좋은 질문. 그래서 그거는 답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네. 황교안 총리하고 저는 85년도에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초임검사로 옆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1년 4개월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가족끼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하는 게 적절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답을 안 하겠습니다. TV 홍카콜라 이제 지금 운영하는 제작 사장으로서 저희가 아직 조금 더 돈도 벌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스타님이 뭐 아직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 나중에 그런 결정하실 거면 미리 기팀해 주실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내가 오늘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2022년입니다. 그럼 2022년에 내가 꿈꾸는 세상을 한 만들어 볼 준비를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번 봄 전당대회를 건너뛰는 것이 옳은지 참여하는 것이 옳은지 그 판단이 아직 서지를 않습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 내가 대외투쟁에 선봉했어야 돼요. 우리 당은 대외투쟁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맞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김문수 지사하고 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외투쟁을 하게 되면 나는 싸움꾼 이미지가 심화됩니다. 이 정권에서 내가 제일 겁나죠. 내가 겁나지. 그런데 싸움꾼 이미지가 심화되면 2022년도 가서 전투에는 이겨놓고 전쟁에는 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판 건너뛰는 게 옳으냐. 당이 지금 문정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는 게 옳으냐. 그걸 지금 판단이 안 서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고민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주변 사람들도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참여하지 마라. 응? 대외투쟁을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이제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이대로 놔두면 당이 존재감이 없어진다. 들어가라. 그래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 출마하십시오. 그래도 저희 홍카콜라님
5시간 반 네. 릴레이 단식에 어제 참여하셨죠? 아니, 네. 나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 아, 이거 언론에서 내가 그냥 낯이 뜨거워서 내가 한마디 하는데, 우리 당 의원들이 5시간 반 릴레이 단식한다고 그 뉴스 보고, 참, 나는 매일 저녁에 단식한다. 매일 저녁에 나 12시간 단식해요. 저녁 먹고 7시에. 그때부터 단식하기 시작해서 이튿날 아침 7시에 밥 먹으면 12시간 단식이야. 무슨 릴레이 단식을 5시간 반을 릴레이 단식이라고. 나 그거 내가 뉴스를 보고 이 뉴스 잘못 나온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 이 뉴스대로 한다면 나는 매일 12시간 단식한다. 오늘 밤도 단식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이 뒤에서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려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저희가 약속한 100분의 지금 방송이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5,000명 넘는 분이 함께 방송에 참여해 주셨고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저희가 준비한 이 장소가 조금 넓어서 처음에 걱정이었는데 꽉 메워 뒤에 자리 없이 또 서서 계시는 분들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버스까지 만들었으니까 전국 방방곡곡 많이 다니면서 특히나 또 부산에도 반드시 다시 와서 멋진 바다 풍경으로 또 우리 시민들과 이렇게 또 즐겁게 얘기 나누는 시간 꼭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네. 해주실 거죠? 네. 예.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부산 와서 화끈한 부산 시민 여러분들 뵙고 길을 받아가지고 올라갑니다. PK 지역의 부울경에 있는 우리 PK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유한국당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정말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셨는데요. 저희가 이 홍준표의 좋은 세상 만들기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의 표지는 현장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과 담은 사진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주시면 저희가 돌아 앉아서 이 방송이 종료된 뒤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이 현장의 우리 관중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방송을 통해 채팅 참여해주신 후원도 해주신 많은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